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 3학년 4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가 자석입니다. 언뜻 보면 교과서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물리잖아요. 물리. 네. 앞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들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꼭 끝까지 듣고 특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물리니까요. 네. 먼저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초등 3학년에서는 자석에 대해 다루고요. 초등 6학년에 가서 전기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 자석이 다시 살짝 등장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다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석과 전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집에서 콘센트에 전선을 꽂으면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때 전선으로 전자라는 것이 이동합니다.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도 켜고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석이 갖는 성질을 자기라고 합니다. 전기 제품과 자석은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일한 사람이 있어요. 통일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전기와 자기는 전혀 달라요. 각각 따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 전기를 어떻게 하면 얘가 자석처럼 행동을 합니다. 분명 전선인데 자석처럼 붙는 거예요. 또 자석을 어떻게 하면은 얘가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자석인데 건전지 없이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은 전기와 자기를 따로 배우지 않고 전기와 자기라는 하나의 단원으로 묶었습니다. 초등 3학년에서 자석, 즉 자기를 배우고요. 초등 6학년에서는 전기를 중심으로 배우지만 전기가 자기를 만든다는 것을 살짝 맛을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전기와 자기라는 단원으로 통합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드리냐면요. 초등 3학년에서 배우는 자석과 초등 6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갭이 커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전기와 자석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6학년에 가면 과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 3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은 굳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아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초등 6학년에 가면 갑자기 너무 많은 내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전기와 자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기가 자기를 만든다 라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기초적인 것들은 반드시 다뤄주시고요. 조금 심화된 개념들은 지금 하기 어렵다면 4학년, 5학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도요. 그리고 4, 5학년쯤에는 전기나 자석에 관한 책 혹은 과학자, 길버트, 패러다이, 테슬라, 에디슨 이런 과학자 이야기들을 꼭 읽어보면 6학년 과학이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이게 6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에 이어지는 내용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똑같은 내용이 고등학교 물리에서 또 나오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각 소주제별로 놓치지 말고 확인해봐야 할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자, 먼저 자기력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자기력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석에는 이러이러한 힘이 있고 그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기력에 대해 배우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는 실험이 나옵니다. 자석은 두 개의 극이 있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긴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자석은 자석하고만 붙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자석에 물체를 가져가는 실험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실험을 교과서마다 모두 다루고 있을 거예요. 자석에 철을 가져가면 붙잖아요. 어떤 물체가 자석에 붙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자석에 무엇이 붙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석에 금속이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석에 동전이 붙을까요? 자석에 알루미늄 캔이 붙을까요?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자석은 금속에 붙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지를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자석은 금속에 붙는 게 아니라 철에 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하면서 알루미늄이랑 철이 다르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동전은 철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다양하게 해봐야 교과서에서만 딱 배우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외에 암묵적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고요. 그런 지식들이 사실 나중에 갑자기 알루미늄, 철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익숙해져서 다음 단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다른 나라 동전으로 실험을 해보면 자석에 붙는 동전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동전은 안에 철이 들어있나 봐요. 자석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금속 중에서 철로 된 것만 붙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 나침반 만드는 실험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석은 자석과도 붙지만 철이랑도 붙어요. 하지만 철과 철은 붙지 않아요. 그쵸? 네, 철을 붙게 해주는 것은 철이 아니라 자석 때문입니다. 자기력의 원천은 자석인 거죠. 그리고 자석과 자석이 붙을 때에 극에 따라 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지만 철은 항상 자석에 붙기만 합니다. 밀어내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끔 여유를 주세요. 이런 여유가 있는 것이 엄마표의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물체는 철과 반대로 자석을 갖다 대면 밀어내기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관찰은 좀 힘들고요. 영상 같은 것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관찰하고 질문한 내용들을 반드시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관찰이고 나중에 계속해서 생각해볼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세 번째로, 자석에 철이 붙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붙는지 찾는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석에 철이 많이 붙는다는 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데 그 결과를 무엇으로 비교하면 좋을지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 자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부위가 자기력이 가장 셀까? 아니면 모두 같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기력이 세다, 약하다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런 걸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편하고 비교하기 좋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자석에 철이 많이 붙는다면 자기력이 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철이 많이 붙으면 이것은 관찰 가능한 결과죠. 자기력이 세다,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험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실험에서 관찰하여 측정하는 결과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기준인지, 즉 자석에 어디에 철이 많이 붙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자석의 어느 부분이 더 힘이 센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정말 철이 많이 붙으면 자기력이 세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물리라서 제가 애가 많이 탑니다. 자기력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큰 주제는 나침반입니다. 자석을 다루면서 나침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정말 암묵적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석, 나침반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집에 갖춰 두시고요. 자유롭게 많이 가지고 놀게 하면 책상 앞에 굳이 앉아서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을 스스로 탐구하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나침반이 자석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서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관찰하고요. 아까 자석에는 자석도 반응하지만 철도 자석에 반응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침반이 자석이라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나침반이 철이라서 움직이는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자석과 철의 차이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주변에 자석이 없을 때는 나침반이 지구의 북쪽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왜 주변에 자석이 없을 때는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는데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자석 쪽으로 회전하게 될까요? 지구가 당기는 자기력에 비해서 자석의 자기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리키던 방향이 있지만 자석은 그에 비해 너무너무 큰 힘으로 당기니까 나침반은 마치 지구는 없는 것처럼 자석에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걸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중학교에서는요, 지구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을 합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구자기장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걸 합쳐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인이 있는데 얘는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큰 주제는 나침반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나침반인데 주제를 따로 뺐습니다. 자, 왜냐면 조금 다른 현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바늘이나 클립 같이 철로 된 가벼운 물체를 자석에 오랜 시간 동안 붙여 놓으면 이 바늘이나 클립이 나침반이 됩니다. 나침반은 아까 자석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자석에 오래 붙인 바늘도 자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물 위에 살짝 이렇게 띄워 놓으면 나침반처럼 움직입니다. 지구의 방향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다른 크기의 자석을 가져가면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해서 철을 자석처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자화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철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해 볼게요. 철이 철의 성질이 아니라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생각해볼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심화해요. 초3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초4학년, 5학년 때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을 읽혀주시고요. 엄마는 지금 잠깐만 들어놓으세요. 아까 금속 중에 철만 자석에 붙는다라고 했어요. 원래 자석은 자석끼리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석은 철도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은 자석 옆에 오래 있으면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자화가 일어납니다. 철이 자석이 된 거예요. 자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석하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금속은요? 그런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석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금은 철하고 반대의 성질을 가졌어요. 아까 철은 자화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 자석에 달라붙는 방향으로 자화가 되거든요. 근데 금은 자석에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요. 자석에는 극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을 가져가면 금을 밀어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집에 있는 금덩어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직접 보기는 어렵고요. 수분, 물 있죠. 물, 수분도 금처럼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화가 되거든요. 관련 영상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철과 자화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책 2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석에 관한 책은 초등 3학년에게 권해줄 만한 수준이 잘 없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책은요, 밀당의 고수 자석맵, 자석이 뭐야입니다. 제가 막 좋은 과학책이라고 선정하는 류의 책은 아닙니다. 자석에 대한 지식 도서에 가깝지만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고 글밥이 많지 않아서 초등 4학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3의 자석과 초6의 전기와 자기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어서 혼자 읽기는 조금 버거워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반가워요 길버트라는 책입니다. 길버트는 자석에 관하여 라는 책을 집필한 자석의 아버지입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학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글밥이 초3이 읽기에는 좀 많고요. 이 책은 초등 5학년, 6학년쯤 됐을 때 꼭 읽어보면 역시 초3과 초6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점점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살짝 걱정이 됩니다. 교과 내용상으로는 훨씬 쉬운 내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고 이걸 모르는 6학년들을 제가 만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